나 좀 살려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성형외과 원장인 사위 강민호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제 딸을 임신도 못한다고 무시하며 온갖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어요. 밖에서는 신의 손, 멋진 원장님 소리 들으며 가면을 쓰고 다니지만 불륜까지 저지르고 내연녀 임신까지 시킨 쓰레기 중에 쓰레기죠. 하지만 그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경기도 이천 광고시장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콩자반이나 팔고 있는 72 저 오말순의 진짜 정체를요. 30년 전 명동 사채 시장을 주름잡으며 현금 100억을 하룻밤에 융통하던 도깨비 할매, 대한민국 정재계 거물들의 약점 장부를 쥐고 흔들던 그 바닥의 전설이 바로 저라는 걸 말입니다. 딸을 위해 모든 과거를 묻고 욕쟁이 반찬가게 할매로 숨죽여 살아온 저는 그날 밤 살려달라고 도망쳐온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전화 한 통으로 사돈댁과 사위를 개박살냈습니다. 내 사위, 아니 그 짐승 새끼와 사돈을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켜버렸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제가 이 늙은 몸으로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고 엄마는 나이를 먹어도 강하다는 걸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2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이천시장 골목 위로 때 아닌 겨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천막을 때리는 빗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가게 안에서 마늘을 까고 있던 제 귀가 다 먹먹할 지경이었죠. 밤 11시가 넘어서 시장 사람들은 다들 문 닫고 들어갔고 골목에는 가로등 몇 개만 위태롭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퉁퉁 부은 무릎을 두드리며 셔터를 내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비가 뭐 이리 억척스럽게 온다냐. 내일 장사는 공쳤네, 공쳤어. 혼잣말을 하며 가게 앞을 정리하는데 빗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철썩, 철썩. 마치 물 먹은 손뭉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젖은 소리였죠. 도둑고양이인가 싶어 셔터 쪽 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골목 저 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우산도 없이 그 차가운 겨울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 사람을 비췄는데 저는 순간 제 심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였어요. 그것도 아주 얇은 실크 잠옷 한 장만 걸친 채 맨발로 시멘트 바닥을 걷고 있는 여자. 머리카락은 물미역처럼 젖어서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고 한 걸음 뗄 때마다 몸이 휘청거리는 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며 다가가는데 여자가 고개를 들더라고요. 비에 젖어 창백하게 질린 얼굴, 파랗게 질린 입술, 그리고 공포에 질려 초점을 잃은 눈동자.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은아, 네가 왜 여기 있냐? 내 딸 지은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반포의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아야 할 내 금지옥엽이 거지보다 못한 꼴을 하고 친정가게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지은이가 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빗물 고인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엄마 나 좀 숨겨줘. 그 사람이 쫓아와 나 좀 살려줘. 엄마 아이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정신없이 딸을 일으켜 세워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안쪽 방으로 데려가 젖은 잠옷을 벗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옷을 벗기던 제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에서 뭔가 투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지은이의 하얀 몸뚱어리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으니까요. 갈비뼈 쪽에는 시퍼런 피멍이 넓게 퍼져 있었고 옆구리에는 뾰족한 구두코에 차인 듯한 찍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허벅지 안쪽에는 꼬집히고 뜯긴 자국이 가득했고 가녀린 목에는 누군가 두 손으로 꽉 조른 듯한 손가락 자국이 붉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아, 엄마 아파 거기 만지지 마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제가 상처에 손을 대려고 하자. 지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리더라고요. 마치 매 맞는 짐승처럼 반사적으로 머리를 감싸주면서요. 지은아, 정신 차려. 나야 엄마야. 누가 이랬어? 강서방 그게 같은 놈이 이랬냐? 제 고함 소리에 지은이가 휑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애도 못 낳는 년이 밥값도 못하는 년이 병원비가 얼마짜린데 죄송해요. 여보 때리지 마세요. 딸의 입에서 나온 그 헛소리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건설회사 딸도 아니고 국회의원 딸도 아닌 시장판 반찬가게 딸이라는 이유로 기죽을까봐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혼수며 병원 개원 자금이며 다 대줬는데 돌아온 건 애 못 낳는 밥벌어지 취급에 이 끔찍한 폭력이었단 말입니까? 지은이는 쇼크 상태였어요. 따뜻한 물을 먹이고 제가 먹던 안정제를 반 알먹여서 겨우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잠들어서도 계속 끙끙거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몸을 움찔거렸죠. 저는 수건으로 딸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며 그 참혹한 상처들을 하나하나 제 눈에 새겼습니다. 목에 난 손자국을 어루만지는데 제 손끝이 분노로 덜덜 떨리더라고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혀가며 남들한테 온갖 욕 다 먹어가며 너 하나 귀하게 키웠는데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지은이의 숨소리가 조금 고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가게 홀로 나왔어요. 가게 안은 적막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웅마이너스 하는 소리만 들리고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주방 구석, 젓갈통들이 쌓여있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석에 쌓아둔 20kg짜리 천일염 포대들을 옆으로 치웠어요. 먼지가 풀썩 일어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멸치 젓갈 드럼통도 끙끙대며 옆으로 밀어버렸죠. 그러자 바닥에 깔려있던 낡은 장판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장판 귀퉁이를 잡아 걷어냈습니다. 시멘트 바닥 한가운데 네모난 쇠뚜껑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30년 전 지은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날 스스로 봉인했던 제 과거의 무덤이었습니다. 표면은 녹이 슬어 거칠거칠했고 자물쇠 구멍에는 먼지가 꽉 끼어 있었죠.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늘 목에 걸고 다니던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가게 열쇠, 집 열쇠, 창고 열쇠 그 수많은 열쇠들 사이에 숨어있던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고 녹슨 열쇠 하나. 다시는 이걸 쓸 일이 없기를 바랐는데 속으로 그렇게 뇌까리며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았습니다. 뻑뻑해서 잘 돌아가지도 않더라고요. 온몸에 체중을 실어 힘껏 비틀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텅. 둔탁한 쇠 마찰음과 함께 30년 만에 금고의 봉인이 풀렸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리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묵은 종이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금고 안은 어두웠지만 저는 보지 않아도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압니다. 가장 위에는 검은색 가죽 양장본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가 다해지고 모서리가 다른 그 수첩. 1990년대 명동 사채 시장을 움직이던 오말순 장부였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려갔는지, 갚지 못했을 때 어떤 신체 포기 각서를 썼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고 기업회장이 된 그 양반들이 젊은 시절 저에게 맡겼던 약점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시한폭탄 같은 장부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펼쳤어요.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 날짜들, 금액들 제 글씨체였지만 마치 남의 것을 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수첩 밑에는 은색 폴더폰 하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옛날 모토로라 스타텍. 배터리는 당연히 방전된 상태였죠. 금고 구석에 함께 넣어뒀던 충전기를 꺼내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를 끌어다가 금고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딸아이가 자고 있는 방 쪽을 한번 쳐다보고 충전 중인 휴대폰을 한번 쳐다보고 10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휴대폰 화면이 켜지더군요. 전원 켜기. 오래된 기계음과 함께 액정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장된 전화번호는 딱 3개뿐이었어요. 1번 오른팔 춘식이, 2번 왼팔 만수, 3번 해결사 곰탱이. 저는 주저없이 1번을 꾹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후하고 묵직한, 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남자의 목소리. 지금은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부업체 회장이 된 60대 초반의 강춘식이었습니다. 나다. 제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누님? 진짜 누님 맞으십니까? 아니, 이 번호가 어떻게 살아계셨습니까? 춘식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듣는 녀석. 춘식아.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게 문 닫아라. 작업 좀 해야겠다. 춘식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곧바로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옛날 그 오른팔 시절의 빠릿빠릿한 말투로요. 네, 누님. 누구입니까? 강남에 있는 에이스 성형외과 강민호 원장.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비릿하게 났어요. 그 새끼 숨 쉬는 거 빼고 전부 다 막아라. 병원, 집, 차, 통장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틀어막아. 성형외과면 꽤 덩치가 클 텐데요. 시간 좀 걸려도 되겠습니까? 시간 없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그리고 춘식아. 네, 말씀하십시오. 내 딸이 그 새끼한테 맞았다. 갈비뼈가 나가고 목이 졸려서 맨발로 도망쳐 왔어. 전화기 너머에서 쿵하고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식이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친 거겠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딸이면 제 조카나 다름없는데 감히 어떤 놈이. 죽이지는 마라. 너무 쉽게 죽으면 재미없으니까. 피 말려 죽일 거다. 내가 명동 바닥에서 어떻게 도깨비 소리 들었는지 그 어린 놈의 새끼한테 똑똑히 가르쳐 줄 거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폴더폰을 탁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다시 금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수첩 옆에 현금 5만 원권 뭉치가 벽돌처럼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비상금으로 넣어둔 돈이었지만 이제 이 돈은 전쟁 자금이 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주방 싱크대로 가서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지은이가 깨어나면 먹일 흰죽을 끓여야 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저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죽 냄비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강서방. 네가 내 딸을 쓰레기 취급했지?
국자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시장통 무식한 장모가 니들 목줄을 쥐고 있는 저승사자라는 걸 어디 한번 뼈저리게 느껴봐라. 반찬가게 오말수는 어젯밤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딸을 건드린 놈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씹어먹을 도깨비 할매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놀아볼까요?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데가 니들 눈에서는 피눈물로 갚게 해줄 테니까. 다음 챕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보글보글 뚝배기에서 흰죽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채웁니다. 가스불을 제일 약하게 줄여놓고 저는 멍하니 냄비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죽을 보고 있으니 문득 30년 전 그날이 떠오르더군요. 제가 피 묻은 돈을 만지던 손을 씻고 처음으로 고춧가루 묻은 칼을 잡았던 그날 말입니다. 사실 저는 딸 지은이를 40이 넘어서 낳았습니다. 젊은 시절 명동 바닥에서 돈놀이하고 이권 다툼하느라 시집가는 것도 잊고 살았거든요. 그때 제 별명이 명동 도깨비였습니다. 돈 빌려간 놈이 야반도주하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머리끄덩이를 잡아왔고 이자 떼먹는 사장님들은 제 눈빛만 봐도 오금을 저렸으니까요. 돈 정말 썩어날 만큼 벌었습니다. 현찰을 세다가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였고 은행 지점장이 제 사무실에 와서 무릎 꿇고 예금 좀 해달라고 빌 정도였죠. 세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고 힘이면 다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42, 늦은 나이에 기적처럼 지은이가 제 뱃속에 들어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걸 느꼈습니다. 태동이 느껴지던 어느 날 밤 꿈을 꿨는데 제 딸이 피 묻은 돈방석 위에 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제 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저게 그 독종 사채놀이에서 키운 자식이라며? 피 빨아먹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년. 잠에서 깼는데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 길로 결심했죠. 내 자식한테만큼은 이 더러운 돈 냄새, 피비린내를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지은이를 낳자마자 저는 명동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악질 채무자들의 장부만 따로 빼서 비밀 금고에 넣어두고 나머지는 싹 다 처분했죠. 그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여기 경기도 이천으로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몸빼 바지를 입었고 다이아 반지 낀 손 대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이 3평짜리 반찬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칼질이 서툴러서 손가락을 베이기 일쑤였습니다. 평생 펜대나 굴리고 돈이나 세던 손이 찬물에 멸치를 다듬고 물을 썰려니 오죽했겠습니까? 겨울이면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서 피고름이 나왔습니다. 소금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쓰라렸지만 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왜인 줄 아세요? 가게 안쪽 방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내 딸 지은이 그 아기 냄새가 너무 좋았거든요. 시장 사람들이 저보고 남편도 없이 억척스럽다, 무식하게 목소리만 크다고 수군거려도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무식한 시장 아줌마로 보일수록 내 딸은 깨끗한 집안 자식처럼 보일 테니까요. 저는 제 과거를 완벽하게 세탁하기 위해 일부러 더 거칠게, 더 억척스럽게 시장통 욕쟁이 할매를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지은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울면서 집에 왔더라고요.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짠내난데 우리 엄마 생선 대가리 만진다고 놀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락스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제 손을 박박 문질러 닦았습니다.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닦고 또 닦았어요.
그런데도 그놈의 젓갈 냄새, 비린내는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냄새는 내가 다 가져가마. 대신 너는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운 것만 누리고 살아라. 저는 제가 입는 옷은 시장 좌판에서 5,000원짜리 티셔츠를 사 입으면서도 지은이 옷은 백화점에 가서 제일 비싼 메이커로만 사 입혔습니다. 시장통에서 김치 국물 튀어가며 번 돈 꼬깃꼬깃 다림질해서 지은이 피아노 학원비, 영어 과외비로 썼고요. 다른 엄마들이 학교 청소하러 올 때 행여나 젓갈 냄새나는 엄마가 학교 가면 기죽을까봐 저는 한 번도 교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풍날이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제일 비싼 햄, 제일 좋은 소고기 넣어서 김밥을 쌌지만 정작 저는 김밥 꽁다리만 주워 먹었죠. 지은이가 엄마는 왜 안 먹어? 물으면 엄마는 김밥 싫어해. 멸치볶음이 더 맛있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내 손톱 밑에 낀 고춧가루가 내 딸의 하얀 손에는 묻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지은이가 대학에 가고 강서방을 처음 데려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서울 의대 나온 인재라며 집안도 뼈대 있는 의료재단 집안이라며 수줍게 소개하던 날이었죠. 강서방네 집안에서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시장통 반찬가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가당키나 하냐며 대놓고 무시했죠. 저는 그때 제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사돈댁인 최 여사를 찾아가서 그 화려한 이사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제 딸 부족한 거 압니다. 하지만 애는 정말 착하고 바르게 컸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뒤에서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민 게 뭐였는지 아세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100원, 200원 모아 산 땅 문서와 몰래 사두었던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이거 강서방 개업할 때 보태 쓰세요. 제 노후 자금이지만 딸아이 행복하다면 다 필요 없습니다. 최 여사의 눈이 그제야 반짝이더군요.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식 날 화려한 호텔 예식장 구석에 앉아서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혹시나 하객들이 제 거친 손을 보고 시장 할매라고 수군거릴까봐 장갑을 끼고 있었거든요. 패백실에서 지은이가 곱게 한복을 입고 절을 올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이제 됐다. 내 딸은 이제 의사 사모님이다. 이제 내 과거도 내 가난도 다 끝났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강서방이 개원할 때 병원 인테리어 비용부터 최신 의료기기 리스비까지 제 통장을 탈탈 털어 다 대줬습니다. 지은이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고 10억이 넘는 돈을 며느리 지참금 명목으로 사돈댁에 보냈고요.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한겨울에 찬물에 손 담가 동상 걸려가며 번 돈이고 여름에 쉰내 나는 좁은 가게에서 땀띠 나도록 일해서 번 돈입니다. 내 뼈와 살을 갈아서 만든 그 돈을 그놈들 입에 다 털어 넣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내 전 재산을 빨대 꽂아 쪽쪽 빨아먹고 이제 더 나올 게 없으니까 내 딸을 헌신짝처럼 취급해? 임신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 귀한 내 새끼 몸에 손을 대? 죽그릇을 젓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하얀 죽 위로 번졌습니다. 지은이가 자고 있는 방문을 쳐다봤습니다. 방 안에서 으음하는 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직도 악몽을 꾸고 있는 거겠죠. 저는 가스불을 껐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지만 제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호랑이 새끼를 키워서 내 딸을 물게 만들었어.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요? 천만에요. 이 바닥 생리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착한 척, 약한 척 하고 있으면 잡아먹히는 게 세상 이치라는 거요. 30년 동안 지은이 엄마로 살면서 잊고 있었던 명동 도깨비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 저는 잠든 딸을 향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너한테서 돈 냄새 지워주려다가 피 냄새를 맡게 했구나.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아까 춘식이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누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병원 자금 흐름 파악 끝났고 사돈댁 재단 비리 자료도 확보 중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던 그 돈으로, 그 권력으로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 보여줄 차례니까요. 과거 회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나요? 저는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피눈물 젖은 돈뭉치를 쥐어봤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돈뭉치로 사위놈의 뺨을 후려갈길 준비가 다 끝났거든요. 자, 이제 날이 밝으면 저는 그 화려한 강남 병원으로 갑니다. 반찬 냄새나는 할망구가 아니라 병원 목숨줄을 쥔 채권자로 말이죠.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죠? 채널 고정하세요. 진짜 쇼는 지금부터니까.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제 속은 이제 막 태풍이 시작된 참이었죠.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지은이는 여전히 새우잠을 자고 있더군요. 창으로 들어온 햇살에 비친 딸의 얼굴 세상에 밤에 볼 때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부어올라 눈을 뜨지도 못할 지경이었고 목에 난 손자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검붉게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상처들을 보는데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 비극은 결혼식 그날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돈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억지로 모른 척했을 뿐이죠. 결혼하고 딱 3달 되던 때였을 겁니다. 신혼 재미가 좋을 때라고 생각해서 제가 눈치 없이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 반포에 있는 신혼집을 찾아갔더랬습니다. 사위 녀석이 병원 일로 바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기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꽃게장 담그고 갈비찜 재우고 사위가 좋아한다던 더덕구이까지 해서 양손 무겁게 올라갔죠. 현관벨을 누르니 인터폰 화면에 강서방 얼굴이 뜨더군요. 장모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목소리가 묘하게 딱딱했습니다. 강서방. 나다. 너 좋아하는 게장 좀 담갔어. 문 좀 열어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강서방이 현관 밖으로 쑥 나오더니 제 손에 들린 보따리를 보며 코를 찡그리는 겁니다. 마치 썩은 생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아니, 장모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라고요. 이런 거라니? 이거 내가 새벽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꽃게로만 아우, 냄새 장모님. 여기 고급 아파트예요. 엘리베이터에 젓갈 냄새 배면 이웃들이 민원 넣는다고요. 그리고 저희 집 냉장고 비스포크인데 이런 시장통 검은 봉지 들어가면 냄새 안 빠져요. 순간 제 손에 들린 보따리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더군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 딴에는 사위 먹인다고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인데 저 녀석 눈에는 그저 냄새나는 쓰레기였던 겁니다. 그때 지은이가 안에서 뛰어나왔어요. 엄마, 왔어? 들어오지 왜 밖에서 지은아. 이거 받아라. 장모님 그냥 가신단다. 강서방이 제 말을 자르며 보따리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현관 앞 복도 구석에 툭 내려놓는 겁니다. 엄마 바쁘시잖아. 그렇지요, 장모님? 그 눈빛, 빨리 꺼져라고 말하는 그 차가운 눈빛을 저는 그때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저는 지은이가 민망해할까봐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죠. 그래. 가게 문을 잠깐 닫고 와서 가봐야겠다. 지은아, 나중에 통화하자.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닫히는 문틈 사이로 강서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경비실에다 맡기라고 몇 번을 말해? 촌스럽게 진짜 그날 저는 시장으로 돌아와서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혼자 소주를 깠습니다. 그래, 내가 무식해서 그렇다. 강남 사람들은 원래 저런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며 넘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 그 여우 같은 늙은이는 더했죠. 겉으로는 사돈하며 우아한 척했지만 속에는 능구렁이 100마리가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강서방 병원에 의료사고가 터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최 여사가 저를 불러냈습니다. 청담동의 비싼 일식집이었죠. 사돈, 우리 민호가 마음이 여려서 그래요. 병원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금이 잠깐 묶여서 그녀는 제 앞에 놓인 5만 원짜리 정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적금 깬 돈 2억을 송금해줬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최 여사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어머, 역시 사돈이 현금 융통은 빠르시네. 시장에서 장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이런 큰 돈을 아휴, 우리 민호가 처복은 있나 봐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우연히 듣게 됐죠. 방음이 덜 된 룸 밖에서 최 여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요. 응, 해결됐어. 아유, 며느리 친정이 시장통이라길래 무시했더니 알부자네. 현찰 박치기로 2억을 쏘더라니까. 냄새나면 어때? 돈에서 냄새나는 거 아니잖아. 호호. 제 피 같은 돈은 받으면서 저를 뒤에서는 ATM 기계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욕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내 딸 지은이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결혼 2년 차 아이 소식이 없자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약 좀 지어 먹어라 하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면박을 주기 시작했죠. 사돈댁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도 칠순 잔치라고 해서 초대를 받아갔더랬죠. 가서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내 딸 지은이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하녀처럼 시중을 들고 있더군요. 지은아, 물 좀 가져와라. 예, 과일이 이게 뭐니? 껍질 좀 예쁘게 깎으라니까. 시누이들은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수다를 떨고 며느리인 지은이만 종종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죠. 사돈, 지은이도 좀 앉히시지요.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그러자 최 여사가 콧방귀를 뀌며 말하더군요. 어머 사돈,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몸이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건강해져서 애도 들어서죠. 제가 너무 약골이라 큰일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귀해요. 민호가 3대 독자인데 맥이 끊기게 생겼으니 제가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마치 지은이가 불량품이라도 되는 양, 제 면전에서 대놓고 타박을 주는 겁니다. 지은이는 부엌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훔치고 있었고요. 그때 제가 밥상을 엎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애한테 보약이라도 더 해먹이겠습니다.
바보처럼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내 딸이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내가 화내면 지은이 입장이 더 난처해질까봐. 그날 이후로 지은이 몸에 멍자국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팔뚝에, 그 다음엔 종아리에. 제가 물어보면 지은이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죠. 아, 이거 병원에서 장비 옮기다가 부딪혔어. 욕실에서 미끄러졌어. 나 덜렁대는 거 알잖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내 딸이 사판사 의사 집안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싶었던 제 욕심이 눈과 귀를 막아버렸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놈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강서방 병원에 급하게 가져다 줄 서류가 있어서 예고 없이 찾아갔을 때였죠. 병원 로비는 대리석으로 번쩍번쩍했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에게 원장 장모다라고 말하니 간호사가 당황하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잠시 후 강서방이 뛰어나오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여기 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서류 가져다 주러 왔다. 왜 그렇게 놀라냐? 그때 진료실 쪽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들이 우르르 걸어 나왔습니다. 강서방은 저를 보자마자 제 등을 떠밀더니 비상구 계단 쪽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VIP 고객들 나오시잖아요. 장모님, 그 옷차림으로 진짜. 제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제발. 그는 저를 비상구 컴컴한 계단에 처박아 두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너머로 강서방이 그 여자들에게 아유, 사모님들 오셨습니까? 피부가 더 고와지셨네요 하며 아부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그 차가운 비상구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제 손에는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싸구려 셔츠가 들려 있었고 밖에서는 제 돈으로 차린 병원에서 제 사위가 호의호식하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 필요 없구나. 내가 수십억을 퍼부어줘도 나는 저들에게 영원히 지갑일 뿐이고 냄새나는 시장 할매일 뿐이구나. 그리고 내 딸은 그 돈으로 산 감옥에 갇혀 있구나. 어제 지은이가 빗속을 뚫고 도망쳐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뭔지 아세요? 지은이 휴대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녹음 파일이 하나 있더군요. 딸이 맞으면서도 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눌렀던 녹음 버튼. 이어폰을 꽂고 그 파일을 재생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이 쓸모없는 년아. 니네 엄마한테 가서 돈 더 가져오라고 했어. 안 했어? 병원 확장해야 한다고. 여보 엄마. 이제 돈 없어. 건물도 담보 잡혀서 거짓말하지 마. 그 노인네가 숨겨둔 돈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가서 내놓으라고 해. 안 그러면 너 오늘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 퍼. 으악. 타격음과 함께 지은이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너 같은 불임녀 데리고 살아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저는 이어폰을 빼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제 비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이제 알겠더군요. 이놈들은 처음부터 내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딸 뒤에 있는 제 돈 냄새를 맡고 접근했던 겁니다. 돈이 나오면 웃어주고 돈이 안 나오면 때리는 조폭보다 더한 양아치 새끼들. 엄마 방 안에서 지은이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식은 땀에 젖은 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푹 자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제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강 원장, 그리고 최 여사. 니들이 내 딸을 불량품 취급했냐?
니들이 나를 호구 취급했냐? 그래, 좋다. 니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시장통 방식으로 아주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주마. 나는 휴대폰을 들어 춘식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부 챙겨라. 오늘 병원으로 간다. 지금 시각 오전 8시 30분. 이제 곧 강서방이 출근해서 우아하게 모닝커피를 마실 시간이군요. 그 커피 맛이 아주 쓰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아침 9시. 강남의 출근길은 전쟁터라더니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더군요. 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까워서 타지도 않았을 모범 택시였지만 오늘만큼은 돈 생각 따위 들지 않았습니다. 제품 안주머니에는 고성능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가방 속에는 춘식이가 새벽같이 보내준 강민호 뒤조사 서류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요? 여전히 시장통에서 입던 그 펑퍼짐한 몸빼 바지에 보풀이 잔뜩 인 낡은 카디건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일부러 빗지 않고 부스스하게 헝클어뜨렸고요. 왜냐고요? 적을 속이려면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방심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강서방 그놈은 제가 돈 좀 있는 무식한 노인네로 보일 때 가장 솔직하게 본색을 드러내는 놈이거든요. 오늘 저는 철저하게 겁먹고 쫄아서 돈 싸들고 온 호구 장모가 되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놈 입에서 돈 내놔 소리가 나올 테고 그래야 내 딸을 때린 이유가 고작 돈 때문이었다는 걸 내 귀로 직접 확인 사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손님 다 왔습니다. 에이스 성형외과요. 택시기사님의 말에 고개를 드니 압구정 한복판에 우뚝 솟은 10층짜리 빌딩이 보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햇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이 나더군요. 저 건물에 보증금 50억, 인테리어 비용 20억 전부 제 통장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내 피와 땀이 저렇게 화려한 감옥이 되어 내 딸을 가두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짙은 디퓨저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늘씬한 실장 아가씨가 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는 그 눈빛 익숙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진료 예약 없으면 못 들어오시는데요. 아, 저기 원장님 좀 만나러 왔어. 나 장모야. 제가 짐짓 주눅든 척 어깨를 구부리며 말했습니다. 실장은 황당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더군요. 아, 원장님 장모님이시라고요? 잠시만요. 그녀는 인터폰을 들고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로비에 네, 그분 오셨는데요. 네. 복장이 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실장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가세요. 3층입니다. 다른 손님들 놀라시니까 엘리베이터 구석에 타시고요. 참나 기가 막혀서 내가 낸 돈으로 월급 받는 것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똥개 취급을 해?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참아야 했습니다. 3층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민호 그놈이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군요. 가운은 벗어 던져놓고 셔츠 단추는 두어 개 푼 채였습니다. 저를 보고도 다리를 내릴 생각조차 안 하더군요. 아니, 장모님. 오시려면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셔야죠. 환자들 보기 쪽팔리게 그 꼴이 뭡니까? 첫마디부터가 비수였습니다. 저는 짐짓 놀란 척하며 문을 닫고 다가갔습니다. 강서방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지은이가 밤에 맨발로 도망쳐 왔어. 애가 온몸이 피투성인데 아 그게요?
강민호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찍했습니다. 지은이 그 사람 요새 정신이 좀 이상해요. 호르몬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가? 혼자 넘어져 놓고 제가 때렸다고 쇼하는 거예요. 피해 망상이라고요, 망상.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는데 그게 혼자 넘어진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목에 손자국은 뭐냐? 누가 봐도 졸은 자국이던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리가 느껴져서 목소리가 떨린 거였죠. 강민호가 책상에서 다리를 내리고 의자를 끌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에 대고 혀를 쯧쯧 찼습니다. 장모님,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지은이 가출한 것 때문에 저 오늘 아침부터 스케줄 다 꼬인 거 안 보이세요? 집 나간 그 여자 다시 들어오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이혼입니다. 이혼. 그 단어를 무기로 내세우면 제가 벌벌 기어다닐 줄 아는 거겠죠. 저는 무릎을 꿇는 신용을 하며 그의 바지단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처였으니까요. 아이고, 강서방. 이혼이라니. 안 된다. 우리 지은이 이혼녀 딱지 붙으면 어떻게 살아.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애를 잘못 가르쳐서 그래. 아, 이거 놓으세요. 옷 구겨지게 진짜. 그가 신경질적으로 다리를 털어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겠나? 응? 말만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 순간 강민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뱀의 눈빛. 그가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다시 의자에 앉더군요. 하 장모님, 사실 제가 지은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이번에 병원 확장하려고 옆 건물 매입하려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거든요. 얼마가 필요한데? 한 20억 정도. 장모님 이천에 땅 있는 거 알아요. 그거랑 가게 정리해서 현금 좀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지은이 다시 받아주고 치료도 잘해줄게요. 20억? 내 노후 자금 다 털었는데 또 돈을 달라고? 아니, 딸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돈이 문제예요? 그리고 어차피 장모님 죽으면 다 우리 거잖아요. 미리 좀 땡겨 쓰는 게 뭐 어때서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놈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하가운 입은 거머리, 의사 면허 가진 강도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마. 대신 지은이 때리지만 마라. 응? 아, 알았다니까요. 돈이나 빨리 가져오세요.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는 손을 휘휘 저으며 저보고 나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자기 액정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은이가 집을 나갔는데 자기가 누구란 말입니까? 강민호는 저를 힐끔 보더니 살짝 자리를 옮겨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지금 병원이야. 그 늙은이 와 있어. 아, 짜증나게 진짜 냄새나서 환기 좀 시켜야 돼. 제 앞에서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내연녀와 통화를 하는 겁니다. 응, 걱정 마. 이번에 확실하게 뜯어낼 거야. 20억 땡기면 바로 너한테 벤츠 한 대 뽑아준다니까. 그 불임녀. 키키. 돈 들어오면 바로 정신병원에 쳐넣어야지. 이혼은 무슨 위자료 주기 아깝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신병원? 돈만 뜯어내고 내 딸을 정신병원에 가두겠다고? 귀에서 B- 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뒷목이 뻣뻣해졌습니다.
당장 저 책상 위에 있는 명패를 집어들어 저놈의 머리통을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폭발하면 단순 폭행범이 될 뿐입니다. 저놈을 완벽하게 사회에서 매장하려면 더 확실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야 했으니까요. 장모님? 안 가고 뭐 하세요? 전화를 끄는 강민호가 저를 보며 인상을 썼습니다. 저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척했지만 제 다리는 땅에 뿌리를 내린 듯 단단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고 말했습니다. 간다가 돈 준비해서 올게. 네네, 빨리 가세요. 문 좀 꽉 닫고 가시고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쿵쿵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낡은 카디건을 입은 초라한 할머니.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30년 전 명동 뒷골목을 피로 물들였던 도깨비의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니 실장 아가씨가 저를 보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군요. 저 할머니 냄새나지 않아? 원장님도 참 장모 관리가 너무 안 되네. 그러게. 반찬 가게 한다며? 어우, 격 떨어져.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을 지나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실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네. 왜요?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는지 실장이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병원 바닥 대리석으로 깔았지? 이거 이태리제라고 원장이 자랑하던데. 네. 그건 왜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넘어지면 뼈도 못 추리니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회전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밖에는 찬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장 완료. 이 파일 하나가 강민호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밧줄이 될 겁니다. 택시를 잡으려다 말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춘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춘식이가 받았습니다. 누님 다 들으셨습니까? 도청 장치로 듣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당장 애들 풀어서 병원 엎어버릴까요? 춘식이가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 확장한다고 했지? 옆 건물 매입한다고 설쳤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계약금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 옆 건물주 누구냐? 잠시만요. 박 회장입니다. 예전에 누님한테 신세졌던 명성건설 박 회장이요. 빙고.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춘식이 너 지금 당장 박 회장한테 연락해라. 그 건물 내가 산다고. 네. 누님이 직접요? 그래. 강민호가 그렇게 원하던 그 건물 내가 사서 내가 건물주가 되어줄 거다. 그리고 저는 병원 3층 강민호의 방 창문을 올려다보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내일 사돈댁 모임 있다고 했지? 거기서 보자고 해라. 20억 들고 간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강서방, 그리고 최 여사,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돈다발. 내일 원 없이 뿌려주마. 그 돈다발에 맞아 죽는 기분이 어떤 건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까. 기대해라. 이천 반찬가게 할매의 매운맛을. 사람이 살다 보면 설마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설마 사람이 저 정도까지 바닥일까? 설마 짐승도 아니고 자기 자식 품은 어미한테 저럴까?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에 미치고 욕망에 눈이 뒤집히면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놈들에게는 자비심 따위는 사치라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왔습니다. 약속한 운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강서방이 돈 20억을 가져오라던 그 주말이었죠. 저는 춘식이가 준비해준 가짜 서류 봉투 겉에는 땅 문서, 상가 권리증이라고 적힌 봉투를 품에 안고 사돈댁인 평창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강서방 말로는 오늘이 사돈어른, 그러니까 최 여사의 생신이라고 하더군요. 가족끼리 조촐하게 밥 먹는 자리니까 장모님은 돈만 주고 얼른 가세요. 눈치 없이 끼어 앉아 계시지 말고요. 어제 전화로 신신당부하던 그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내 딸 지은이는 지금 이천 반찬가게 골방에 숨어서 멍든 가슴 부여잡고 울고 있는데 지들은 샴페인 터뜨리며 파티를 하겠다는 신보가 고약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오늘이 니들의 마지막 파티가 될 테니까요. 평창동 저택 앞은 역시나 으리으리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정원에는 바베큐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저를 보고 흠칫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 오셨어요? 저기 들어가시지 말고 주방 옆쪽 문으로 들어와서 대기실에 좀 계시래요. 사모님이 손님들 계신다고 현관문도 아니고 쪽문? 대기실? 기가 막혔지만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옷차림이 이래서 나서기가 좀 그렇네. 시키는 대로 하지요.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쪽문으로 들어가 부엌 옆 작은 다용도실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다용도실 문틈 사이로 거실이 훤히 보이더군요. 거실 풍경은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한우와 랍스터가 깔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좋기 수천만 원은 되어 보이는 비단 한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고 강 서방은 턱시도를 입고 와인을 따르고 있었죠. 그리고 강 서방 옆에는 웬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딱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병원 원장실에서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이름, 수진이라는 내연녀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배를 살짝 내민 채 까르르 웃고 있는 그 여자. 내 딸 지은이가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첨년이 안주인 행세를 하며 앉아 있었던 겁니다. 어머, 어머님 이거 한우 툭불이라더니 진짜 입에서 녹아요. 여자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최 여사가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고기를 집어 그 여자 입에 넣어주더군요. 그래, 많이 먹어라. 홍몸도 아닌데. 우리 손주 쑥쑥 커야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주? 홍몸이 아니라고? 그때 강서방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입덧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이번엔 확실히 아들이래요. 의사 아빠 감으로 딱 느껴진다니까요. 아이고 장하다. 우리 집안대를 드디어 잇는구나. 그 불임 며느리 때문에 내가 몇 년을 쏙 썩었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 지은이가 아이를 못 가져서 죄인처럼 살 때 강서방 저놈은 밖에서 딴 살림을 차리고 애까지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알면서도 묵인하고 심지어 환영하고 있었던 거죠. 심장이 쿵, 쿵, 쿵 마치 망치질을 하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내 딸의 영혼을 난도질한 살인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일 끔찍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근데 자기야, 그 냄새나는 장모 노인네 오늘 진짜 돈 가져온대? 내 연녀가 와인잔을 돌리며 묻자
강서방이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온다니까. 그 노인네가 딸이라면 껌뻑 죽잖아. 내가 이혼한다고 협박 좀 했더니 가게랑 땅이랑 다 팔아서 20억 만들어 온다고 각서까지 썼어. 최 여사가 박수를 치며 깔깔거렸습니다. 호호, 역시 우리 아들 수완 좋아. 그 돈 받으면 바로 병원 확장하고 그 옆에 우리 수진이 산후조리원 최고급으로 끊어주자. 그럼 지금 있는 며느리는? 지은 씨는 어떻게? 내연녀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강서방의 대답이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걔 돈 받자마자 바로 정신병원에 넣을 거야. 요새 우울증 있다고 진단서 다 조작해놨어.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강제 입원 가능한 거 알지? 거기 처박아 두고 이혼 소송 걸면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수 있어. 어머, 진짜? 자기는 다 계획이 있구나. 멋있다. 그리고 그 장모 노인네도 돈 떨어지면 요양원 싼데 알아봐서 보내버려야지. 냄새나서 곁에 두기 싫어. 안 그래, 엄마? 그렇고 말고. 그 천안 시장통 늙은이랑 사돈 맺은 게 내 인생의 오점이다. 돈이라도 뺏어오니 다행이지. 세 사람이 건배를 하며 위하여 를 외쳤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크리스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다용도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제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저는 당장 저 문을 박차고 나가 식탁을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저 인간 탈을 쓴 악마들을 찔러버리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가 갈리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춘식이의 문자였습니다. 누님, 병원 등기 이전 완료했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안 됩니다. 내일 개원 기념식, 기자들 쫙 깔립니다. 거기서 보내버려야 합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칼부림을 하면 나는 그냥 살인자가 될 뿐이다. 내 딸은 살인자의 딸이 되어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겠지. 그건 저들이 원하는 그림이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뱉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뜨거운 분노를 차가운 살기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 웃어라. 지금 마음껏 웃어더라. 내일 이 시간 니들의 그 웃음소리가 곡소리로 바뀌게 해줄 테니까. 저는 품에 안고 있던 가짜 서류 봉투를 다용도실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을 찢어 휘갈겨 썼습니다. 돈 놓고 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일부러 삐뚤빼뚤하게 못 배운 노인네 글씨체로 썼습니다. 이게 저들에게 주는 마지막 미끼였습니다. 이걸 보고 안심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내일 더 높이 날아오르라고. 그래야 추락할 때 뼈가 으스러지도록 아플 테니까. 저는 쪽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걸음은 30년 전 명동 골목을 누비던 그때처럼 단단하고 묵직했습니다. 저택을 나서는데 하늘에서 다시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하더군요. 차갑게 식은 제 뺨 위로 눈발이 내려앉았습니다. 택시를 잡고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이천으로 안 갑니다. 네. 그럼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백미러로 보이는 제 눈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청담동. 미용실로 갑시다. 제일 비싸고 잘하는 곳으로.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창밖을 봤습니다. 더 이상 반찬가게 할매의 모습은 필요 없습니다. 내일 강서방의 병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그 화려한 파티장에 오말순이 본 모습으로 등판할 차례입니다.
머리를 올리고 숨겨뒀던 비단 옷을 꺼내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내 사위가, 내 사돈이, 내 딸을 짓밟은 그 인간들이 기절초풍할 모습으로 걸어 들어갈 겁니다.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돈 받자마자 바로 정신병원에 넣을 거야.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강민호의 그 역겨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 강서방. 정신병원은 네가 가게 될 거다. 내가 장담하마.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오말순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처절한 응징뿐입니다. 여러분, 내일입니다. 내일 저와 함께 그 파티장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자고요. 사이다 병따개 다들 준비되셨죠? 청담동의 최고급 미용실, 원장실 거울 앞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부스스하던 흰머리는 윤기 흐르는 흑발로 염색되어 단정하게 빗어 넘겨졌고 주름진 눈가에는 짙은 화장이 덮여 세월의 흔적 대신 서늘한 카리스마가 내려앉았습니다. 몸빼 바지와 낡은 가디건은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대신 30년 전 제가 은퇴하던 날 입었던 그리고 장롱 깊숙이 보관해왔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던 그 옷은 다행히 늙어 마른 제 몸에 맞춘 듯 딱 맞더군요. 마지막으로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손가락에는 3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2006쟁이 할매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금의 흐름을 쥐고 흔들던 명동 도깨비 오말순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미용실 밖에서 대기하던 춘식이, 아니 강춘식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본 춘식이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와 누님, 30년 전이랑 똑같으십니다. 아니, 더 무서워지셨는데요? 시끄럽다. 차 대기시켰냐? 네, 리무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선물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어제 녹음한 녹취록 사본, 그리고 강서방 병원 건물의 등기권 리증,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가방 하나면 그 화려한 성형외과를 폭파시키는 건 일도 아니었죠. 우리는 차에 올라타 은밀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프라이빗 오피스, 춘식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VVIP 회의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이쪽은 박앤장 출신 박 변호사, 이쪽은 국세청 조사국 출신 최 세무사입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 여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전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춘식이에게 손짓했습니다. 브리핑해봐. 춘식이가 스크린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에이스 성형외과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죠. 강민호 원장, 아주간 큰 놈입니다. 매출 누락은 기본이고 페이닥터 써서 대리 수술시킨 정황, 그리고 사례금 받은 돈으로 내연녀 아파트 사준 내역까지 싹 다 털었습니다. 최 세무사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리스 비용을 부풀려서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그 돈이 전부 사돈인 최 여사 재단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건 횡령의 배임 탈세까지 최소 징역 5년감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승소 100%입니다.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그리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까지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위자료는 역대 최고액으로 청구할 거고 재산 분할 신청하면 강 원장 팬티 한 장까지 벗겨올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인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법정에서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는 것. 그것이 제 복수의 완성이었으니까요. 박 회장한테는 연락됐지? 제가 묻자 춘식이가 씩 웃으며 등기 권리증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네. 강민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병원역 건물, 그리고 지금 병원 건물이 입주해 있는 본관까지 오늘부로 전부 오말순 여사님 명의로 이전 완료됐습니다. 박 회장님이 도깨비 누님 일이라면 공짜로라도 드려야지 하면서 헐값에 넘기셨습니다. 저는 등기 권리증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이것은 강민호의 목을 조를 올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는 자신의 병원 건물주가 자신이 냄새나는 노인네라고 불렀던 장모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건물주로서 제가 행사할 첫 번째 권리는 임대차 계약 해지와 퇴거 명령이 될 겁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어제 그 호구 장모 톤으로 변조했습니다. 여보세요? 강서방이니? 아, 장모님. 어제 다녀가셨다면서요? 쪽지 봤어요. 강민호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였죠. 20억 준비하신다는 거 진짜죠? 제가 괜히 의심해서 죄송해요. 역시 장모님밖에 없다니까. 그래. 내가 가게랑 땅이랑 급하게 처분했다. 현금으로 준비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개원 10주년 파티 오실 거죠? 오셔서 밥도 드시고 저한테 그 봉투도 좀 주시고. 하하. 그래, 간다. 내일 꼭 갈게. 아주 큰 선물을 들고 갈게. 네네. 옷은 좀 깔끔하게 입고 오세요. 기자들도 오니까. 끊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회의실 안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들었지? 옷 깔끔하게 입고 오란다. 춘식이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죽일 놈 내일지 제삿날인 줄도 모르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딸 지은이가 숨어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춘식이가 마련해준 특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은이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맞아? 달라진 제 모습에 지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가 준비해온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지은아, 이거 입어라. 쇼핑백 안에는 최고급 실크 드레스와 화려한 보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갑자기 왜 내일 강서방 병원 파티에 갈 거다. 지은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싫어. 나 거기 안 가.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무서워. 또 때릴 거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줄 거야. 딸아이가 발작하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다가가 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윤지은, 똑바로 들어. 제 목소리는 엄하고 단호했습니다. 네가 죄지었어? 네가 애 못 낳는 게 죄야? 네가 남편한테 맞을 짓을 했어? 고개 숙이지 마. 죄 지은 놈들은 그놈들이야. 내일 우리는 도망치러 가는 게 아니야. 심판하러 가는 거야. 저는 딸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부드럽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 봐. 엄마가 누군지 알지? 30년 전 남자들 수백 명도 엄마 눈빛 하나에 벌벌 떨었어. 내일 엄마가 그놈들 네 발밑에 무릎 꿇게 해줄게. 넌 그냥 엄마 옆에 서서 고개 빳빳이 들고 구경만 해. 알겠지? 지은이가 떨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응, 알겠어. 엄마 믿을게. 그래. 그게 내 딸이지. 그날 밤 우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화려했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서 강민호와 그 내연녀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내일의 영광을 꿈꾸고 있겠죠. 자신의 병원이 더 커질 거라고, 멍청한 장모 돈으로 호의호식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 꿈은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순간 악몽으로 바뀔 겁니다. 새벽 5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장을 다시 갖춰 입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붉은색, 피의 색깔, 거울 속의 오말순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됐지? 이제 사냥을 시작하자. 딸아이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상처 자국을 가리기 위해 긴 소매를 입었지만 그 위로 흐르는 기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춘식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발한다. 판 깔아라. 호텔 로비로 내려가자 검은색 리무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도로 위로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압구정 에이스 성형외과.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요. 자, 여러분. 심호흡 한번 크게 하세요. 답답했던 가슴을 뻥 뚫어줄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비도 용서도 없습니다. 오직 처절하고 잔혹한 참교육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 오말순의 마지막 비즈니스, 지금 개봉박두합니다. 에이스 성형외과 10주년 및 확장 기념 파티장. 화려했습니다. 정말 눈이 부시게 화려하더군요. 호텔 연회장을 빌려 수백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마다 샴페인 타워가 쌓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고 강민호 원장의 봉사활동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넘어가고 있었죠.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강서방은 젠틀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복을 차려입은 사돈 최 여사가 우리 아들이에요 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고요. 심지어 그 옆자리, 내 딸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는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내연녀 수진이 뻔뻔하게 안주인 노릇을 하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더군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 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 병원 확장을 위해 큰 투자를 약속해 주신 아주 특별한 귀빈이 오고 계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장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강민호의 눈빛은 돈 가방 들고 오는 쭈구리 할망구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양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검은 정장에 밍크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제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양옆으로는 덩치 큰 양복쟁이들 춘식이네 직원들 10여 명이 병풍처럼 호위하며 따라붙었죠. 그리고 제 팔짱을 끼고 고개를 꼿꼿이 든 내 딸 지은이가 보석보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함께했습니다.
강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장모님? 그 차림은 뭡니까? 최 여사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돈? 아니, 시장통에서 장사한다는 양반이 웬 명품을. 저는 대답 대신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앞을 막으려 하자 춘식이가 눈빛 하나로 제 앞에 길을 터주었죠. 단상에 오른 저는 강민호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나?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원장 장모라는데 분위기가 왜 저래? 저는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고 수백 명의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강민호와 눈을 맞췄습니다. 왜? 내가 돈 싸들고 와서 굽신거릴 줄 알았냐? 아니 장모님, 일단 내려가서 얘기하시죠. 사람들 보는데 이게 무슨. 강민호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거 안 나. 제가 고함을 지르며 팔을 뿌리치자 마이크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기겁하며 귀를 막았죠. 강민호, 네가 어제 그랬지? 돈 20억 가져오면 내 딸 받아준다고. 안 그러면 정신병원에 쳐넣는다고. 자, 장모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오해? 그래, 오해인지 아닌지 다 같이 한번 보자꾸나. 저는 춘식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춘식이가 무대 뒤쪽 음향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병원 홍보 영상 대신 어제 저택에서 찍힌 몰래카메라 영상과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돈 받자마자 바로 정신병원에 넣을 거야. 요새 우울증 있다고 진단서 다 조작해놨어. 그 천한 시장통 늙은이랑 사돈 맺은 게 내 인생의 오점이다. 돈이라도 뺏어오니 다행이지. 이 불임녀 데리고 살아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퍽! 강민호의 목소리, 최 여사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지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맞는 소리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스크린에는 지은이의 피멍든 상처 사진과 강민호가 내연녀와 낄낄거리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박혔습니다. 당장 꺼. 강민호가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 쪽으로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저 원장, 가정폭력범이었어? 옆에 있는 임산부는 내연녀야? 미쳤네, 미쳤어. 강민호가 헐떡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늙은 여편네가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보안요원, 이 여자 당장 끌어내. 주거침입으로 신고해. 그때 최 여사가 달려와 제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너 내가 웃음이가? 감히 내 아들 잔치상을 엎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짱 마이너스. 제 손이 최 여사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최 여사가 비틀거리며 내연녀 수진이 위로 넘어졌습니다. 야!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얼한 손바닥을 털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누군지 내가 알게 뭐야. 근데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저는 핸드백에서 등기 권리증 뭉치를 꺼내 강민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마이너스 소유자, 오말순 소유자, 오말순 소유자, 오말순. 이게 뭡니까?
강민호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뭐긴 뭐야. 이 건물, 그리고 네가 확장하려던 옆 건물까지 전부 내 명이다. 네. 말도 안 돼. 박 회장님이 왜 박 회장? 그 양반 30년 전에 부도 나서 한강 가려던 거 내가 살려준 사람이다. 내가 명동 도깨비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절을 하는 사람이라고. 명동 도깨비.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연회장 구석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정재계 인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 설마 그 전설의 오말순 여사? 어쩐지 낯이 익다 했어. 사채 시장의 데모가 돌아온 거야? 강민호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놈 앞에 쭈그리고 앉아 놈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잘 들어라, 강서방. 아니, 강민호 씨. 자, 장모님 아니, 여사님, 제발 이 건물 내 거니까 당장 방 빼. 네. 지금요? 병원 장비가 얼만데 환자들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 조항 7조. 건물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너 방금 전국에 내 불법 행위 생중계했잖아. 저는 춘식이가 건네준 또 다른 서류를 놈의 가슴팍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 병원 기계 리스 대금, 인테리어 비용, 그동안 내가 대준 돈 30억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장이다. 이자까지 쳐서 이번 주 내로 갚아라. 못 갚으면? 제가 씩 웃었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라도 써야지. 내가 옛날에 기술자였거든. 으악. 강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지은아, 여보, 나 좀 살려줘. 그는 이제 제 옆에 서 있는 지은이에게 기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좋았잖아. 내가 술 먹고 실수한 거야. 나 감옥 가면 당신도 힘들잖아. 응? 지은이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신고 있던 하이힐 굽으로 매달리는 강민호의 손등을 꽉 밟아버렸습니다. 아, 실수? 넌 실수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야. 지은이는 내연녀 수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최 여사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죠. 그리고 너, 내 남편 가지니 좋니? 그거 이제 빈 껍데기야. 빚만 50억 넘는 신용불량자라고. 너 줄 벤츠? 꿈깨. 네 명품 가방도 다 압류될 거니까.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제 딸이 드디어 알을 깨고 나온 것입니다. 그때 연회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강민호 씨, 영장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민호, 최영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 포탈, 그리고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민호와 최 여사의 손목에 은팔찌를 채웠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판사한테 전화해. 최 여사가 발악을 했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강민호는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장모님,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돈 다 갚을게요. 제발 감옥만은. 저는 끌려가는 놈의 뒷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갚긴 뭘 갚아? 콩밥이나 배 터지게 먹어라. 아, 영치금은 10원 한 장 안 넣어줄 거니까 기대하지 말고.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는 가운데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도망가느라 바빴고 병원 직원들은 망연자실해 있었죠. 저는 춘식이에게 손짓했습니다.
야, 여기 있는 음식 아깝다. 싹 다 포장해서 서울역 노숙자분들한테 갖다 드려라. 개업떡 대신 폐업떡이나 돌려야지.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딸. 엄마가 뜨끈한 국밥이나 사줄게. 속이 다 시원하다. 지은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 결혼하고 3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고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강민호의 몰락을 알리는 뉴스 속보가 대형 스크린에 뜨고 있었습니다. 속보 유명 성형외과 원장, 엽기적 가정폭력 및 수십억대 횡령 혐의 긴급 체포. 속보 명동의 전설 장모, 사위병원 건물주로 밝혀져. 영화 같은 복수극. 바깥 공기는 찼지만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게 바로 오말순식 참교육입니다.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하게 하라.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 옥수수까지 털어버리는 것. 이것이 제 방식입니다. 자, 이제 쓰레기들은 치워졌습니다. 마지막 정리와 제2의 인생만 남았군요. 이 통쾌한 드라마의 끝, 에필로그에서 만납시다. 시간 참 빠르네요. 그 난리를 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천 광고시장 골목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 가게 앞에는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죠.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손님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어이 욕쟁이 할매, 콩자반 좀 많이 담아봐 하고 반말 찍찍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옵니다. 저 회장님, 아니 여사님, 깻잎김치 한 통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따 그냥 말순 할매라고 불러. 징그럽게 왜들 이래? 하고 소리를 꽥 질러야 겨우 옛날처럼 웃고 떠듭니다. 그날의 사이다 사건이 유튜브를 타고 전국에 퍼지는 바람에 저는 졸지의 시장통 다크 히어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잘난 강서방 소식 궁금하시죠? 강민호 그놈 징역 5년 확정받고 지금 안양교도소에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 중입니다. 며칠 전에 면회를 한번 다녀왔어요. 물론 사식을 넣어주러 간 건 아니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갔죠. 접견실 유리에 비친 그놈 꼴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머리는 다 밀어서 빡빡이고 그 윤기 흐르던 피부는 푸석푸석해져서 노인네가 다 됐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그놈이 유리창에 매달려 울더군요. 장모님 아니 어머니, 저 좀 꺼내주세요. 여기 밥이 너무 맛없어요. 밤마다 옆방 아저씨가 코를 골아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야, 임마. 내가 만든 반찬 냄새 난다고 코 막던 놈이 콩밥 투정은 무슨. 거기서 나오는 밥 남기지 말고 싹싹 긁어 먹어라. 그게 다 국민 세금이다. 그리고 이혼 신고서와 함께 서류 한 장을 더 붙여줬습니다. 이건 서비스다.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네 첩, 수진이 소식. 그놈 표정이 멍해지더군요. 사실 수진이 그년 강서방 구속되자마자 벤츠 팔고 명품 가방 다 들고 튀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친자 확인 결과 뱃속에 있던 그 아들이라던 애가 강민호 씨가 아니라 강남 호빠 선수 애였답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이 아니라고요? 강민호가 충격으로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려는 걸 교도관들이 끌고 갔습니다. 끌려가면서 지르는 비명이 어찌나 통쾌하던지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이었던 최 여사요? 그 여편네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병원 건물만 뺏은 게 아니거든요. 횡령 혐의로 재단 이사장직에서 쫓겨나고
추징금 내느라 평창동 저택이며 땅이며 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들리기로는 서울 변두리 월세방에서 인형 눈 붙이는 부업하면서 근근히 산다더군요. 시장통 사람 무시하더니 본인이 그 시장통 구석에서 폐지 줍는 신세가 된 거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딸 지은이 지금 제 옆에서 콧노래 부르며 도라지를 까고 있습니다. 얼굴에 있던 멍자국, 마음의 상처 1년 동안 말끔히 다 나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저랑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예전의 그 밝은 웃음을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기쁜 건 지은이가 이제 제 가게를 물려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엄마, 나 이제 사모님 소리 듣는 거 싫어. 엄마처럼 땀 흘려서 내 손으로 돈 벌 거야. 반찬 가게 2호점 내가 낼래. 앞치마를 두르고 씩씩하게 물을 써는 딸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평생 번 돈 100억보다 더 배가 부릅니다. 저 아이가 웃을 수 있다면 저는 다시 욕쟁이 할매가 되어도 좋고 도깨비가 되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장부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금고 속에 있던 그 낡은 수첩과 이지포는 지난달에 강물에 던져버렸거든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 우리 모녀에겐 꽃길만 남았으니까요. 아, 참. 강서방한테 뺏은 그 병원 건물 말입니다. 거기 싹 리모델링해서 미혼모 지원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갈 곳 없는 엄마들, 폭력에 시달리는 여자들 와서 쉬고 기술 배우라고요. 임대료는 공짜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죠. 남편한테 맞고 살지 마라. 그리고 자식 새끼 굶기지 마라. 그거면 됩니다. 오늘도 시장에는 비가 오려나 봅니다.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지은이에게는 튼튼한 우산이 있거든요. 바로 저 오말순이라는 세상에서 제일 억척스럽고 든든한 우산 말입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딸들 기죽지 마세요. 돈 없다고 배웠다고 무시하는 놈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차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천 광고시장 오말순. 제가 쫓아가서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줄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녁엔 딸이랑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해야겠습니다. 다들 밥 든든히 챙겨 드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오말순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곡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마지막에 강민호가 자기 아이도 아닌 핏줄 때문에 좋아하다가 뒷목을 잡는 장면에서 정말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역시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오늘 사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강원장과 최 여사, 오말순 할머니를 그저 시장통 노인네라고 무시하다가 큰 코 다쳤죠. 진짜 부자는 명품을 두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지킬 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한다.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딸입니다. 돈이나 조건으로 사람을 저울질하고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화살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들도 꼭 봐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일 오후 4시 세상의 모든 억울한 부모님을 대신해 속 시원한 사이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